자, 오늘 마지막 한 시간이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고통스럽겠지만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막 말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아직 할 거는 많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좀 진도 나가볼게요. 지금 TCP/I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으면 어렵게 다가갈 거예요. 이런 용어도 VLAN 특히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들어볼 일이 없죠. 내 평생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어렵게 다가가면 막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리죠,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압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기술 용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추리고 추려서 맥락만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장표들이. 그리고 또 핵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특히 이런 거, 요거는 실무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VLAN 구축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언급을 드린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2계층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3계층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IP죠, IP. 3계층은 IP예요. OSI 7 레이어의 3계층은 데이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도 뭐 데이터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는 맥 어드레스고 로컬 에어리어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유튜브를 봐야 되잖아요. 미국까지 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넘어갈 때는 IP가 필요하죠, IP. 그래서 여기서 출발지와 목적지는 나에서부터 미국에 있는 유튜브 서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2계층은 그냥 내 사무실에 있는 내 옆에 있는 PC까지, 여기서 내 옆에 있는 PC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르죠. 그때 이제 로컬일 때는 맥 어드레스라는 걸로 통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까지 갔다 올 때는 IP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IP 주소를 기반으로 패킷을 라우팅을 하며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를 건너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A가 있고요, B가 있을 때 요 사이에 수많은 라우터가 있겠죠. 제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라우터가 있으면, 이런 라우터들이 있으면, 음, 내가 이 패킷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수많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라우터들끼리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너가 받아. 난 지금 바쁘니까 네가 받아. 이렇게 서로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의사결정을 해서 네트워크 그 경로가 잡히는 겁니다. 이때도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 찾아가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라우팅.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비신뢰성과 비연결성 프로토콜입니다. 비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바이트를 보냈는데 상대방한테는 100바이트가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에러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100바이트 보냈는데 상대방은 50바이트밖에 못 받았어. 50바이트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계층의 IP 프로토콜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바이트는 누가 어떻게 해서 핸들링해서 받아줘야 돼요. 바로 네트워크 바로 위에 있는 전송 계층에서 50바이트를 못 받았으니까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IP 계층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내가 상대방한테 전송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길만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라우팅이 찾아가는 경로를 세팅한 거죠. 그래서 길만 닦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연결성이고요. 비신뢰성이고 비연결성이에요. 연결은 바로 위에서 전송 계층에서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IP죠, IP. 그래서 여기 이 3계층에서는 여러분들이 IP를 알아야 됩니다. IP는 크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IP 주소 안에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망에 대한 주소고요. 호스트 주소는 내 PC에 대한 주소예요. 따로따로 있어요. 주소가.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주소고요. 요거에 대한 주소. 요 아래 각각의 호스트는 저 네트워크 주소 아래의 호스트로 별도로 어떤 특정 그 규칙에 따라 주소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로벌로 규칙적으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하고 호스트 주소를 몇 옥텟으로 구분하느냐 기준이고요.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를 요거 하나, 호스트 주소를 요렇게 세 개로. B는 두 개, 두 개. C는 네트워크 주소가 크고 호스트죠. 대부분의 소규모의 어떤 네트워크 에어리어에서는 C 클래스를 씁니다. 그래서 호스트 주소가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부터 255까지죠. 사실상 0하고 255는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1번부터 254까지예요. 즉, 하나의 특정 네트워크 주소에 물린 호스트는 254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254개. 만약에 여러분들 대학교예요, 대학교. 대학교인데 클래스 C로 되어 있어. 그러면 대학교 안에 PC가 몇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몇 개만 IP 부여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54개죠. 작죠? 부족하죠? 대학교 캠퍼스 전체를 따지고 보면 254개면 부족하죠. 제가 생각할 때 건물 하나에 254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대학교는 C 클래스를 못 쓰는 거예요. 최소한 B 클래스도 부족할 수도 있어. B 클래스는 두 개죠. 두 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4 곱하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255 곱하기 255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죠. 대충 6만 5,545인가? 그렇죠? 6만 5,545 맞나? 35인가? 45인가? 그렇죠? 254 255 곱하기 255면 내가 뭘 잘못했나? 6만 5,025가 나오네? 254죠, 254. 254 곱하기 254. 6만 4천, 잠깐만, 내가 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요거, 그, 0에서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255죠. 그쵸, 255.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그러면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나? 255 곱하기 255가 됩니다. 60, 근데 여기가 6만 5,025가 나오네. 계산기. 이게 맞나, 근데? 자, 암튼, 그렇죠. 내가, 6536. 근데 이제 0번은 빼야 되니까, 대충 정확한 거는 우리가 숫자 범위는 그런데, 0번하고 255는 빼서 요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죠. 빼서 1에서 254까지예요, 범위가. 그래서 1에서 254까지 범위고, 여기도 1에서 254까지 범위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있으면 254 곱하기 254예요.
아무튼 대충 6만 5천 개라고 칠게요. 호스트가 6만 5천 개, 이거 숫자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걸로 우리 저거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어쨌든 6만 5천 개예요. 대충. 호스트 주 B 클래스일 때 호스트 주수가 6만 5천 개밖에 안 됩니다. 대규모 어떤 기업일 때 이거 넘을 수 있죠? 삼성전자나 이런 거 넘을 수 있죠? 대규모 대학교 캠퍼스도 엄청 큰 캠퍼스는 넘을 수 있죠?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는 A 클래스를 써요. A 클래스. A 클래스는 254 곱하기 254 곱하기 254가 되는 거죠. 254 곱하기 254. 그러면 호스트가 엄청 커지죠. 엄청 커집니다. 충분히 감당하고 남죠.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너무 듬성듬성한 거예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옥텟 기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집 사무실에 한 10개밖에 없어. 10개만 물려서 쓰면 돼. 그런데 지금 C 클래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254까지 있잖아요. 254개. 1에서 254까지니까 254개죠. 그러니까 C 클래스도 우리한테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여러분들 AWS라든지 클라우드 쓰다 보면 네트워크 주소 체계가 CIDR이라는 기법으로 매겨집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 과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았을 때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면 나오는 내용이고 요즘에는 CIDR이라는 기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요 뒤에 요게 비트예요, 비트. 비트. 어떤 비트냐면 네트워크 주소예요. 네트워크 주소. 24는 3바이트죠.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25는 3바이트 플러스 1비트죠. 그래서 이 호스트가 8비트잖아요. 8비트 중에 한 비트를 더 네트워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주소는 7비트까지인 거죠. 7비트까지. 얘는 2비트를 더 네트워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이라고 하면 요 세 가지에서 여기서 두 비트까지. 요렇게 2비트까지. 나머지 6비트를 호스트 주소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맞춰서 나한테 필요한 호스트 규모에 맞춰서 네트워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네트워크 주소를 CIDR 기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 이 숫자는 비트이고 네트워크 주소를 뜻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를.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 지금 얘는, 체계가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듬성듬성이 있기 때문에 B하고 C하고 숫자 차이도 크죠? B하고 A도 엄청 크죠? 숫자 차이가. 그래서 CIDR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3계층, 그 다음에 4계층, 이제 전송계층 올라와요. 전송계층은, 특징은, 어, 그 3개 한번 볼게요. OSI 7 레이어에서 4계층으로 데이터 종단 간의 전송을 보장해 준다라고 했어요. 앞에 3계층은 길을 닦는 거고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전송은 보장하지 않아요. 전송 보장은 요 4계층에서 합니다. TCP에서 하는 거예요. TCP에서. 앞에 3계층에서 길을 닦았으니까 데이터를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형 프로토콜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송 계층에는 크게 TCP와 UDP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인터넷 통신은 TCP 통신입니다. TCP 통신. 그래서 TCP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뢰성 있는 그다음 연결형입니다. 즉 내가 100바이트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100바이트를 못 받았어. 그러면 다시 요청을 해서 나머지 바이트를 받아서 정확하게 100바이트를 딱 맞추는 거. 요게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연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결형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물론 TCP는 저거 4계층은 TCP만 있는 게 아니고 UDP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비신뢰성이고 비연결형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A가 B한테 그냥 데이터 보내면 끝이에요. 빨리 보내기 하기 위해서요. 언제 써요? 언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그렇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일단 속도가 중요하죠. 정확성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TCP는 많이 느려요.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UDP는 보장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빨리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속도가 더 중요하고 얘네들은 그 영상이 살짝 살짝 깨져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그 볼 때, 유튜브 영상 볼 때 살짝 살짝 깨져, 비퉁이 살짝 깨진다고 해서 막 엄청 뭐 저거 크리티컬 이슈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UDP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채팅을 하거나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데이터가 깨져서 문자 메시지가 깨져. 어, 또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아. 어떤 그 주식을 해. 주식을 할 때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안 갔어. 큰일 나죠. 이런 걸 어떤 걸로 해야 돼요? TCP로 해야 되겠죠. TCP로.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TCP로 합니다. TCP로. 게임은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한다. 게임은 UDP일까요? TCP일까요? 배틀그라운드 또는 롤. 여러분 좋아하는 롤 게임.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TCP일까, UDP일까? 이런 거는 TCP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UDP입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성을 요하는 게임들은 TCP로 하면 속도가 느려서 안 돼요. UDP래요, UDP로. 그 약간씩 튀는,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겪었거든요. 튀는 거 있죠. 내 그 캐릭터 위치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이리로 가거나 막 이렇게 튀어버리는 거. 그 오류가 나는 거는 UDP 때문에 나는 거예요. UDP를 해야 됩니다. TCP로 하기에는, 속도가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진짜로 뭐 어떻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설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게임 설계상 UDP가 더 선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TCP는 그렇게 전송을 받잖아요. 다 받았으면 이제 위로 올려보내야 되죠. 바로 위에가 어떤 거예요?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 응용 계층에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게임이 있고 메신저가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데이터를, 메신저 데이터야. 이렇게 올려보내고, 게임 데이터야. 이렇게 올려보내고, 브라우저에서 뭐 인터넷 하는 거야. 그럼 웹 브라우저 보내야 되겠죠. 그 역할을 4계층에서 해주고, 그럴 때 메신저냐, 게임이냐, 웹 브라우저냐 구분을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포트 번호라는 걸로 합니다. 포트 번호. 그래서 응용 프로토콜 안에서는 각각의 프로토콜마다 또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마다 반드시 포트 번호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저 포트 번호는 고정적인 번호가 있고, 우리 전체 인터넷을 할 때 몇 번 포트는 어떤 역할로 쓰자라고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고, 내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고정이 안 돼 있는 포트 번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 브라우저는 우리 인터넷 통신하는 거죠. 웹 브라우저는 HTTP라는 프로토콜로 통신을 합니다. 응용 프로토콜 레이어에서는 이때 HTTP 프로토콜은 글로벌로 포트 번호가 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80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80 포트를 우리는 HTTP 프로토콜로 쓰자라고 글로벌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81번 쓰고 싶어. 안 되죠. 82번 안 되죠. 그리고 HTTP 말고 오늘날은 HTTPS를 쓰죠. S는 443이죠. 44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원래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TTP 요즘 S 쓰니까 S 또는 HTTP 그리고 요거는 규칙이죠, 규칙. 그래서 www.naver.com 그 다음에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죠. 이게 풀 주소죠, 풀 주소. 근데 요즘에는 이거 브라우저가 인터넷을 당연히 쓰는 거니까 요거 생략을 하죠. 생략을 하는 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요거를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접속을 하죠. 이건 자동으로 이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로. 원래는 이게 있는 겁니다. 콜론을 찍고 뒤에 포트 번호가 있는 거예요, 포트 번호가. 이거 말고 내가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만든 게임이니까 내가 임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 포트 번호를 임의로 할당해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포트 번호라는 걸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그때는 글로벌로 정해져 있는 포트 번호가 있고, 이걸 건드릴 수가 없겠죠? 내가 정하는 포트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계층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은 그 5, 6, 7 계층은 통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OSI 7 레이어 계층 중에 최상위 계층이고 사용자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서비스 요런 것들이 동작하는 계층이죠. 다양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HTTP, FTP, SMTP 요런 것들이 응용 계층에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응용 계층을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프로토콜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FTP는 파일 전송이고 SMTP는 이메일 전송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를 할 때 FTP 또는 요 SSH 이것도 프로토콜 이름이에요. 또는 이메일 전송할 때 SMTP, IMA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바로 장표로 있네요. 각각의 프로토콜마다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응용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를 운영을 할 때 얘는 기본이고, 우리 응용 프로그램들 개발할 때 HTTP를 많이 하죠. 기본이고, FTP는 파일 전송, SMTP는 이메일, 요것도 이메일 관련된 거, DNS는 도메인, DHCP는 IP, 요거는 원격 접속할 때,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돼서 직무를 맡는다, 그러면 SNMP를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들을 모니터링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일단 SNMP라는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설명을, 어?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은 내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얘네들 장비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 CPU 부하, 그다음에 메모리 상태, 그다음에 디스크 용량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가 어느 순간 넘어서면 고장이 나기 전에 관리자가 뭐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디스크 IO가 계속 페일이 나. 그건 노후화돼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가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장비들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NMP예요. 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너 지금 상태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얘가 그 상태를 응답 주는 거죠. 그때 규약이 되는 프로토콜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SNMP. 제가 이런 거 왜 설명을 하냐면 그 정부가 어디에 지금 내년에는 분명히 AI라는 건 맞는데, 요거 플러스 또 AI를 하려면 뭐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죠.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그래서 여기에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겠죠? 구축 관련된, 강의도 많이 개설이 돼요. 많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요. 그래서 저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꼭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망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입장에 있어서는 이 SNMP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챕터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REST API까지는 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습은 우리가 아쉽지만, 음,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 서버가 살아나면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REST API 관련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고, 해봤을 거예요. 실습을 해봤을 겁니다. 해봤는데, 이론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겠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두리뭉실한 어떤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실습을, 뭐, 이렇게 API 주고받으면서 하셨을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REST API. 일단 REST라는 용어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약자로 ROA를 따르는 웹 서비스 아키텍처이다. 말이 어렵죠? 웹 서비스 아키텍처. 그냥 데이터 주고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방법인데 뭐예요? 리소스 오리엔티드라는 거죠. 리소스 기반이다라는 거죠. 리소스 기반. 자,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봅시다.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원리다. 데이터 주고받는 방법이다. 어떻게? 자, 자원을 정의하고 자원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의 전반을 일컫는 거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서버의 안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이 뭐예요? A와 B가 있을 때 데이터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자원은 B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REST API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요 B 서버 안에 있는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접근을 하려면 이 자원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정의가 되고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주소가 있어야지만 A에서 그 주소에 맞춰서 내가 접근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전반을 일컫는 게 REST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T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개념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요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우리 HTTP는 뭘 할 때 쓰는 거예요? 인터넷 할 때 쓰죠. 내가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웹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뭐 이렇게 접속해서 인터넷 할 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레스트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또 왜 HTTP로 쓴다라는 거지? 자, 이 개념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참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요건 뒤에 좀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REST HTTP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REST API를 이해를 하려면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정의하고 주소를 지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원, 그냥 데이터다. 소프트웨어가 관리하는 모든 것. 이게 곧 데이터죠, 데이터. 그리고 주소를 지정한다라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표현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변수를 만든다라고, 변수 이름을 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 자원은 students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표현이고, 저 방법에 대한 전반을 정의를 하는 게 바로 REST API, RES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은 요 B 서버에 스튜던트가 있어. 요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저 주소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 REST API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URI 주소 쓴다라는 거죠. URI. URI 주소가 뭐예요? 인터넷 주소죠.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로 쓴다라는 거죠. 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까요? 다른 방법도 더 쉬운 방법도 많은데 우리 인터넷 주소 엄청 이렇게 길게 늘리면 엄청 길어지죠. 굳이 그게 최선인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최선일까? 왜 URI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한 주소 체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요거는 아주대학교 주소, 홈페이지 주소인데 요 앞에 있는 요 도메인은 누구 도메인이에요? 아주대학교죠, 아주대학교.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주소가 아니죠. 아주대학교만이 저 주소를 쓸 수가 있죠. 즉, 어떤 의미예요?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뒤에 어떤 주소를 넣든지 간에 내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의 자원에 대해서 유일한 주소 체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URI를 쓰게 되면은.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 URI 주소는 슬러시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계층적인 구조. 우리 인간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가장 익숙합니다. 우리 뭐예요? 파일, 폴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파일이라든지 폴더의 개념도 딱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할 수가 있죠. 어차피 계층적인 구조니까.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도 계층적인 구조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요 유일한 주소라는 이유 때문에 URI 주소, 요게 최적이라는 거죠. 데이터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V1은 요거는 버전이니까 우리 보통 이제 REST API 설계를 할 때 버전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무시를 하시고 뒤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북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어떤 주소, 자원을 나타내는 주소예요. 도서관의 모든 책들, 전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전체 책들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죠. 굳이 이 말을 안 들어도 우리가 요것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더 볼게요. 라이브러리 북서 ISBN 12345678 뭐예요? 도서관의 책들 중에 ISBN 넘버가 이거인 거. 굳이 내가 요거를 안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자원이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좀 더 볼게요. 커피숍에서 판매한 커피 오더즈, 주문한 커피, 오더즈 123, 주문 번호가 123인 거,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URL 기반으로 서버 자원에 대한 주소를 정의를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프로토콜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가장 관건이 뭐냐면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돼요. 엄청나게 복잡해서 내가 그건 막 이거 쓰려면은 그 상대방 서버에 접속해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트라이도 몇 번 해야 돼.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레스트는 그게 부합합니다. 바로 이러한 주소체계 때문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더 훨씬 더 장점이 많이 있죠. 계속 볼게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 그런 방법론으로 아키텍처로 아키텍처 스타일 따라서 구현되어 있는 것을 API라고 하는 거죠. REST API라고 하는 거죠. 즉,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을 따르는 API가 REST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EST API라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뭘 써요? 서버 자원의 주소는 URL을 쓴다라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자원을 받을 건지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URL 주소 체계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주고받는 방법의 프로토콜도 뭘 써야 되는 거예요? HTTP 쓰는 거죠. HTTP가 URL 주소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REST API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HTTP 프로토콜 방법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게 인터넷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네이버닷컴 이렇게 주소로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하죠. 그것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REST API 방법으로 HTTP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거죠. 다른 용도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반드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브라우저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만 쓸 수가, 우리가 만들어서 어차피 프로토콜이니까 나와 상대방하고 이 HTTP 프로토콜을 다른 용도로 쓰자라고 합의가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이거죠. 다른 용도로 쓰자라고 합의했던 게 REST API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HTTP 프로토콜을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하나는 인터넷 용도로, 하나는 이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저 인터넷 프로토콜은 HTTP는 사실상 세븐 레이어에 있죠. 세븐 레이어에. 이 말은 뭐예요? 이만큼 내려갔다가 상대방한테 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구조인 거죠. 즉, 이렇게 됩니다. 나의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사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REST API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도. 여러분, 인터넷이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통신 매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최선의 속도는 아니에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음 장표에서 설명할 건데, HTTP 프로토콜을 우리가 REST API로 사용하기 때문에, REST API는 HTTP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냐? HTTP 프로토콜은 통신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리퀘스트 리스판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뭐예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는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 말고 서버가 브라우저로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도 많이 있어요.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지금 HTTP는 그 구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게 그럴까요? 우리가 네이버닷컴이라고 접속을 해요. 그거는 내가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한 겁니다. 네이버 서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을 때 서버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조는 리퀘스트 리스판스면 끝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가끔씩 보면 뭐 들어와요? 뭐 추천 동영상 막 오죠? 이건 뭐예요? 푸시죠, 푸시.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막 들어오죠? 요거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다른 말로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벤트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REST API는. 서버가 나는 푸시라고 싶어,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 구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REST API로는. 이걸로는. 왜? REST API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HTTP 프로토콜은 리퀘스트 리스판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를 할 때 네트워크 통신에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가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죠. 하나가 뭐예요? 비동기 통신, 메시지 큐. 메시지 큐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보내는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메시지 큐는 우리 뒤에 다시 설명할 거고, 지금은 HTTP REST API죠. 이 REST API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EST API에는 REST API는 HTTP 프로토콜 쓴다고 했고, 이 HTTP 프로토콜은 크게 네 가지 메서드예요. get, post, put, delete. 이 REST API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장표가 이거일 것 같아요. 자, HTTP 프로토콜의 메서드는 네 가지다. get, post, put, delete.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루는 네 가지 방법. CRUD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REST API 메서드랑. 즉, HTTP의 get 메서드를 read, post 메서드를 create, put을 update, delete를 delete. 요거는 이제 서버 안에 데이터에 대한 조작 방법인 거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게 REST API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앞에서 CRUD 말고는 없다라고 했죠. 데이터 다루는 방법이. 그 CRUD를 각각 HTTP의 네 가지 메서드를 매칭을 시켜서 우리는 HTTP get 메서드는 데이터를 읽는 거, 포스트는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 풋은 업데이트를 하는 거,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렸던 거, REST API랑 우리가 순수하게 웹 브라우저 상에서 사용했던 API랑, API가 아니라 HTTP랑 용도를 다르게 해서 쓴다라는 거죠. 여기에 HTTP, 그 순수하게 그냥 인터넷이라고 할게요.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의 이런 메서드에 대한 용도랑 REST API에서 사용할 때 요 용도를 다르게 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해서. 똑같은 HTTP 프로토콜인데 인터넷으로 쓸 때 get 메서드, post, put, delete 메서드 사용하는 용도랑 REST API에서 get, post, put, delete 사용하는 용도를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겠다가 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REST API가 HTTP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되셔야 됩니다. 네. 똑같은 인터넷을 할 때랑 우리가 REST API, 그러니까 REST 통신할 때랑 똑같은 HTTP 프로토콜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HTTP 프로토콜 안에 있는 get, post, put, delete라는 저 네 가지 메서드에 대해서 이거 용도랑 요거 용도를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합의해서 맞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뒤에는 뭐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서버 안이죠, 정확하게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리드는 셀렉트, 크리에이트는 인설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딜리트는 딜리트 이렇게 되죠. 글씨를 제가 좀 못나게 썼지만 여러분 다 충분히 그림 그려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서버 쪽에 어떤 아키텍처를 이해를 할 때 필수가 되는 게 요거 REST API죠. 요거 SQL이죠. 요게 여러분들한테 필수입니다. 필수. 특히 이 분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REST API 무조건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고요. 구현까지 해야 되고요. SQL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실제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구현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서버 별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브라우저가 개수로 요청을 하면 니드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DB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송을 해주면 끝이죠. 뭐 더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걸 준비를 한다, 그걸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HTTP 프로토콜은 REST API를 사용을 합니다. HTTP 프로토콜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별도의 인프라 구축할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 통신 그대로 쓰는 거니까. HTTP는 표준 프로토콜이니까 인터넷 되는 데는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HTTP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명확하니까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 가능하죠. HTTP를 그냥 HTTPS만 쓰면 됩니다. 요 S가 보안 프로토콜이죠. 그러면 아래 레이어에서 OSI 7 레이어 기준으로 아래 레이어에서 그냥 보안이 적용되는 거예요. S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단에서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REST API도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REST API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표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주소 체계가 표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었던 요런 주소 체계가 표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설계를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당연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REST API는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서 쓰는 거지 표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데 네 가지 메서드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더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뭐 패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됐고 네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판스 구조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구조의 치명적인 좋은 점도 있지만 간단하고 심플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노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벤트 푸시 노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점인 거예요. 비동기, 그걸 이제 이벤트를 우리는 다른 말로 비동기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말이 표현 방법이 있어요. 비동기, 리액티브 또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 방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그렇게 이벤트 구조로 잡히려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돼야 되고요. 이게 바로 메시지 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고 이벤트 드리븐 방식은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속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데이터의 통신 구조가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리퀘스트 리스판스이지만 이벤트 드리븐은 얘가 리퀘스트를 하는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가 생성되면 이렇게 바로 전송을 해줍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표준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CRUD와 매칭해서 get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 요 특정 리소스 안에 ID 한 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post 생성하는 거, put 수정하는 거, delete 삭제하는 거. 요렇게 메소드하고 URL 주소랑 매칭이 되어서 우리가 REST API가 설계가 되는 거죠. 이 REST API를, REST 아키텍처를 구현한 웹 서비스를 우리는 어, 웹 서비스 RESTful 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밀히 용어적으로 REST API, RESTful 세 가지가 다른데 실무적으로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섞어서 쓰는 거죠. 그냥 같이 통칭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REST API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해하기가 쉽고 사용하기가 쉬운 겁니다. 절대로 성능이 좋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성능적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도 많아요. 프로토 버퍼라든지 다른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은 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써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레스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성능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PI 이해도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분이 넘었네요. 요거는 실습인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렇게 힘겹게 수업 듣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다 보상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수업 들어서 꼭 여러분 원하는 거를 성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비동기랑 나머지 클라우드 쪽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